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란 단 한 건 없고 또 소위 막말 파동에 휘말린 의원도 단 한 명이 없고 안정적으로 20% 중후반대 심지어 30%대 지지율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래 굉장히 제일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와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간 한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가 열려서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힘은 들어도 여러분 보람은 있는 그런 5개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더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모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국회의원 당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보좌하는 분들이 훌륭해서 우리 당에 여러 의원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애정 표현을 하는 의원도 있고 애정 표현 안 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마음속에는 늘 고마워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을 금전적으로나 밥을 사거나 이렇게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우리 교육연수국에서 이렇게 또 우리 당 소속의 보좌진 당직자들 상대로 김명란법 교육을 하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바꾸는 그러한 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선거 풍토를 혁명적으로 바꾸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만연되어 있던 여러 가지 청탁 문화, 또 접대 문화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그런 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초기에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어느 법이든 완전한 법은 없어서 그 법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시행을 하고 정착이 좀 된 이후에 부분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이 법이 정착돼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는 조금 고통이 따르고 또 여러 가지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3만 원짜리 밥만 먹으면 되겠지, 선물은 5만 원짜리만 받으면 되겠지, 경조사는 10만 원 이내에서만 하면 되겠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이 법이 담고 있는 규율 중에 가장 사소한 분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청탁과 접대의 수준을 어디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때로는 예산에 때로는 법에 반영을 합니다. 때로는 관계부처에 그 민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선의로 한 것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매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정치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많은 절차와 방법들을 일거에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당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육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당에서 지침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예산 국회 또 법안 국회 과정에서도 조심하셔야 될 일들이 아마 쭉 공유가 될 겁니다.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모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에 학교 운영위원들이 찾아와서 우리 학교 예산을 좀 이렇게 좀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 우레탄을 바꾸는 예산을 좀 따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고 실제로 그것을 교육부에 전화해서 아는 관료한테 자, 그 예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좀 편성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내용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이 인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오늘 오신 이 강사에게 잘 물어보셔서 제가 볼 땐 100%다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통해서 공유하고 우리가 선의의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효과적으로 잘 진행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큰 도움 되도록 그렇게 기원하면서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인데요. 이 청렴의 기본은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 특히 이제 국회 이렇게 지금 정기국회 열려가지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집에 잘 못 돌아보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럴수록 그 힘을 어려운, 힘든, 지친 그 힘을 원천을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아마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청렴의 시작이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된다. 저 세종시에 있다가 주말에 오면 왜 이렇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근데 거기서 맨날 아침 굶죠. 뭐 점심 바쁘면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하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 전에는 별로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막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 힘의 원천을 가정에서 얻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아까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정책, 좋은 법안 또 예산이 이렇게 잘 짜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청렴을 기본해서 발휘해달라는 의미로 첫사랑 예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을까. 이 법을 다루신 분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경품을 좀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청탁금지법에 경품이 허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경품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 법의 대신제는 특정인한테 누군가를 위해서 숨어서 뭘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그냥 많잖아요. 오픈해서 해라. 이거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경품 준비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퀴즈를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아마 어떤 경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품도 받아가시고 저희들이 부패방지위원회가 이제 권익위 전시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2002년도거든요. DJ 정부 마지막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부터 매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 부패하냐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우리 공직사회를 부패하다고 볼까 인식도 조사를 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한테 묻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 부패한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들 몇 퍼센트 정도 부패하다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공직사회 57.8%. 컨닝 페이퍼가 준비되어 있군요. 57.8%입니다. 예. 무려 60% 가까이가 우리 공직사회가 부패하대요. 사실은 뭐 여기 당직자분들은 사실 공무원은 아니니까 이제 나는 상관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공적인 일을 하시잖아요. 예. 아마 나중에 이 법이 자꾸 규율 범위가 확장되면 적용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뭐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이쯤 되고 여기 계신 분이 지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다 부패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머지 이제 일부 이쪽에 계신 분들만 괜찮다. 과연 이게 저 공무원인데 쉽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공무원한테 듭니다. 공무원한테. 우리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 부패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부패하다고 공무원들이 답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역시 커닝 페이퍼가 있어서 3.4%입니다. 도대체 그 차이, 우리 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적게는 한 2% 내외도 있었습니다. 많게는 10% 내외도. 근데 공무원은 그렇게 봐요. 스스로 평가할 때. 근데 국민들의 시각은 국제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독일 베를린의 본부를 둔 거기에서 우리 전 세계 국가의 부패 인식 지수라는 걸 매년 측정해서 발표합니다. 작년에 168개국 대상으로 발표했거든요. 우리나라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168개국 중에. 예? 그래도 다 나와 있죠. 37위. 통상 그 전에 42위, 43위 이러다가 작년에 좀 올랐습니다. 한 6계단 올랐는데요. 거기에 평을 TI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 법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막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37입니다. 우리 국가 수준, 국가 경쟁력 수준, 그러니까 경제 규모나 이런 거 감안하면 우리 그 갈 길이 너무 멀거든요. 많은 학자들이요, 그 나라의 경제 규모, 복지 수준 이거와 청렴 수준과는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렴 수준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발달할수록 청렴 수준도 발달한다. 경제 규모가 발달하고 복지 수준이 발달할수록 청렴 수준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 규모 보면 세계 11, 2위, 2위권인데 37입니다.
그전에 내내 40개월에서 헤맸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영란 전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회 오셔가지고요. 뭘 칼칼이 고민하시다가 대법관으로 계시면서 또 판사하시면서 늘 이렇게 판결문 쓸 때 그 수많은 청탁이 친구, 친척, 지인 고처에서 판결문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청탁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또 하나 우리 벤츠 여공사 사건 아시잖아요. 억대의 뇌물을 받아도 대가성 없다 해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불합리를 어떻게 계속 좀 해소해볼까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만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적용 대상이거든요. 적용 대상 기관이 이제 좀 쭉 그냥 자료에 있는데요.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뭐 기본 전제를 썼는데, 자 적용 대상이 자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자, 헌법기관을 포함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직유관단체까지 다 포함되고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사립학교하고 언론사가 포함됐습니다. 여기 지금 언론사분도 계실 텐데 이제 기자분들 적용 대상이거든요. 예, 교육법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용 대상자는 여기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수수를 한 일반 국민들도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제 국민들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거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건 공직자와 그다음에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여기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직자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신 거죠. 근데 늘 고위공무원으로 가실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정청탁을 하거나 또는 뭐 식사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아무튼 이건 좀 숙지하고 계셔야만 어쩔 수 없이 공적인 사이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는 사실은 저는 감히 직접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적용 대상은 아니시거든요. 당직자라고 하면 보좌진 분들은 이제 보좌관님들이나 뭐 비서관님들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죠. 공무원들이시니까 드리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무진장 간단한 법이고 어기려고 하면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한 법이 이 법입니다. 부정청탁하고 금품수 못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첫 번째 부정청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금품수보다는 이 부분이 더, 왜냐면 지역구 민원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아마 저축될, 일반 공무원들은 일단 금품 쪽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호부터 14호까지 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유인문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사실은 거의 다 망라해서 지금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14호까지 행위, 인허가 등의 직무 처리, 또 채용 승진 인사 관련 사항, 그다음에 보조금 배정 지원 뭐 이런 관련 사항, 계약을 체결하고 선정하고 탈락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 학교 입학 성적, 징병 검사, 그다음에 행정 지도 단속, 사건의 수사 재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14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서요.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지휘 권한을 남용하는 이게 부정청탁입니다. 일단 14개 행위형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14개 행위형이 없다. 부정청탁 아닙니다. 14개 행위형이 일단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이게 성립이 돼야 부정청탁이 됩니다. 그래서 14개 행위형이 없는 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게 안 하게 하거나 또는 지휘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재량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역시 또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이따가 아마 사례에서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요. 아까 저기 우상호 대표님이 그거 얘기하셨죠. 지역구에서 특정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달라는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담당 공무원한테 그 지역 관할 교육청 공무원한테 전달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 예산을 지원해달라, 배정해달라. 이게 일단 14개 행위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은 그림 잡힙니까? 8호 보시면 각종 예산들 배정하고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지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라는 건 통상 정해진 법과 절차,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뭐 지역구 의원이 또는 보좌관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좀 해줘봐 했을 때 그냥 그게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기준 속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벗어나서 행사하게 되면 그 부분은 부정청탁이 됩니다.
이게 부정청탁인지 아닌지가 잘 모르겠다. 뭐 그러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적어도 아마 이렇게 공적 사회에서 계신 분들은 그래도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의 주체는 누구냐면 최종 업무를 수행한 교육청 공무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거 법령 위반하게 하는 건데 라게 되면 부정청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지역구 민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동안 뭐 지역구 민원을 워낙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사실 이 법 때문에 사실 좀 어느 정도는 좀 교통정리가 된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듣다 보면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따가 그 선물과 뇌물 이렇게 구분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통상 제가 아까 100번 드렸잖아요. 뭔가 청탁을 이렇게 받고 민원을 받고 괜히 그냥 찝찝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이러면 이건 한번 갸우뚱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해도 괜찮을지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맥박이 62로 갑자기 떨어지고 아주 편안해지고 이 정도 좀 전달해줘도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부정청탁 아니거든요. 적어도 아마 여기에 계신 이렇게 공직의 경험을 오랫동안 하고 계속 공적 사이드와 이렇게 유대관계를 해놓은 분들이면 아마 전달 받으시면 대부분 아실 텐데 어쨌든 그것도 불명확하면 이제 그렇게 좀 상황을 판단해 보면 되는데요.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워낙 강심장이라 절대 62에서 안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각 기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청탁 방지 담당관을 두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할 테고 국회 차원의 청탁 방지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상의를 하시면 상의를 했다는 전제가 오픈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다 면피가 됩니다. 일단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한번 상담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일단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까리 헷갈리면 심장이 뛰면 참으시고요. 괜찮으시면 그래도 아리까리 하면 한번 이렇게 청탁관 담당과 상의해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우시면 이제 이 법을 핑계로 사실 인사청탁 같은 거 많이 받으신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옛날에는 뭐 의원님 얼굴도 세워드려야 되고 하니까 막 이러시지만 사실 이제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왜냐면 그렇게 청탁한 사람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정 학교잖아요. 특정 학교. 이 예외 사유를 지금 마저 말씀을 드리면 참 이제 구호를 하나 보시면 다 법령 위반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지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반응에서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 있거든요. 이것만 법령 위반이 없습니다. 다 법령 위반이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병원 청탁입니다. 진료 순서 앞당겨달라 또는 입원 앞당겨달라. 제가 원래 복지부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했는데 부패 방지로 넘어오니까 부패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병원 청탁을 너무 스스럼시 합니다. 그럼 또 그거 안 들어주면은 네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의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워서 막 그거 다 들어줬는데 이제 다 걸립니다. 복지부 공무원들 오히려 환영한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그런 청탁이 많았으니까. 사실 가진 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급한데 뭐 이럴 수도 있지 하지만 사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좀 억울한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 가게 갔더니 그럼 응급 환자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 빨리 입원시켜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의사 소견으로 지금 뭐 정말 응급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는 이제 또 풀어줘야죠. 이것 때문에 이 법 위반입니다고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그런 몰상식한 그런 것까지 규율하는 법은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 이제 사회상계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예외 사유를 쭉 둬놨는데요. 이제 기타 사회상계 위배되는 행위. 아까 이제 그런 진짜 응급 환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진료해야 되고 이런 경우인데 순서 기다려가지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3호 때문에 저희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심리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아까 여기 그럼 학교, 특정 학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특정 학교 예산 달라. 이게 과연 공익적인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공익적인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자, 특정 학교. 특정 학교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관할 관내의 초중고의 급식 예산을 지원해달라, 늘려달라 이런 거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좀 다르겠죠. 어디가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물론 어느 학교를 주려고 전체를 부풀려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큰 예산이 특정 학교를 전제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공익적인 목적이 전체 다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가 특정되지 않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직역에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가 되면 사실 공익적 목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해석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의사회라든지 뭐 변호사회라든지 이런 대표분이 와서 하는 것도 저희 이 등자에 같이 열거해서 개인이 아닌, 그러니까 정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뭐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민원을 공익적 목적 특정 개인이 아닌 그런 걸 전달하는 경우 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 빼졌다고 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까 얘기한 인사청탁 다 걸리고요. 뭐 특정 인허가 뭐 해달라 이런 거 다 걸립니다. 뒤에 얘기 드리는 금품수도 다 걸리게 되고요. 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청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한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뭔 일이 생기면요 혼자 처리하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 아는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이렇게 찾아가지고 야 너 거기 있을 때 좀 도와줘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부정청탁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청탁하는 순간 바로 처벌하면 신고하고 이게 하게 되면 바로 처벌이 되거든요. 범법자가 너무 많이 양산된다. 그래서 완충작용을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을 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러시면 당신도 처벌받고 저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시고요. 동일한 청탁이 다시 반복되면 그때 신고하시는 의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고 의무는 해당 공직자가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교육청 공무원 지금 아마 당직자 입장에서 보면 부정청탁을 하는 주체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끼인 제3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부정청탁이라고 노 했는데 다시 가서 또 하면 이제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신고가 되면 그 상황. 그러니까 한 번 그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또 부정청탁이네 하면 그때는 이제 빨리 원래 요구하신 분들한테 전달하시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부정청탁을 한 자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영역은 맞거든요. 근데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는 힘 있는 제3자를 너무 이용해서 그동안 해왔어요. 일 있으면 직접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접 하는 사람에는 일반 국민도 상당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다 직접 청탁도 제한한다 그러면 처벌한다 그러면 건전한 의사소통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법 통과 과정에서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민원을 제기한 그리고 중간에 당직에서 역할한 이렇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민원을 한 사람을 A라고 치고 중간에 당직에서 역할하신 분을 B라고 칩니다. 그러면 A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B 이제 당직자에 뭐 이렇게 계셔가지고 청탁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래서 구청 공무원한테 전달하는 이분은 공무원이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면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가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직을 수행한 해당 공직자 아까 지자체 그 교육청 공무원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쳐야죠. 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고가 돼서 부정청탁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 처분은 한 사람도 전달한 사람도 다 과태료 처분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에 해당되면 징계 의무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을 할 때는 이제 한 번 완충작용을 돌았으니까 아리까리하면 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냐? 그래서 부정청탁으로 하면 바로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면 아까 선의의 그 우사고 대표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셔서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례인데요. 일단 제가 질문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퀴즈도 드릴 거고 질문도 받을 거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금품입니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동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형사처벌입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고 1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이 없으면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 겁니까? 100만 원까지 받아도 되거든요. 100만 원 이하거든요. 10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직무 관련 없는 고향의 친구가 너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공무원이 제가 내려가니까 100만 원어치 술 사줬어요. 얻어 먹으셔도 됩니다. 직무 관련성 없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2배에서 5배는 과태료입니다. 근데 지금 공직자들이 아니시니까 당직자시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사주실 때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직무 관련자한테 뭐 식사를 사거나 선물을 주거나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어쨌든 법 구조는 그렇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없으면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쪼개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동일로부터 1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시면 역시 형사처벌입니다. 여기에 적용 대상은 배우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공직자의 배우자도 1회 100만 원, 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공직자가 받습니까? 배우자가 받습니까? 예? 둘 다요?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직무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만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너무 마당발이고 사적인으로 막 하마한테 나가서 민간인한테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우리 집사람 예로 들면 전혀 저의 직무와 상관없이 나갔다 하면 한 500만 원씩 벌어오네. 그러면 그건 적극 찬성해가지고 받아오게 해야 돼요. 제 직무와 전혀 상관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못해서 아니지. 예.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 직무와 관련 없이 받은 건 이건 허용됩니다. 배우자의 사적인 관계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받았다. 그러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제가, 배우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한테 주는 걸 우회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똑바로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막 하냐? 제가 알았을 때, 알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몰랐다, 처벌 못합니다. 그리고 알고 신고했다, 처벌 못합니다. 근데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근데 몰랐다고 이제 우기려면 그 정황 증거를 해야죠. 이불도 따로 접고 자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저 뭐 우스갯소리로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청탁금지법이 좀 부부 사이에 대화를 좀 많이 하게 하는 법. 집에 들어가서 뭐 별일 없었지? 내 앞으로 선물 온 거 뭐 혹시 받아놓은 거 없어? 처벌받으니까요, 잘못하면. 이게 몰랐다고 항변하려면 정말 나중에 증명 과정에서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별거나 하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부부관계가 한 입을 덮고 자는데, 예. 뭐 이러면 또 따로 덮고 잔다고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화를 어쨌든 이렇게 하게 하는. 그래서 100만 원 초과되는 배우자가 받는 경우는 직무활성을 따집니다. 아까 공직자는 100만 원 초과되면 아무 직무활성이 뭐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받을 때는 공직자인 그 배우자의 직무관리성을 따져서 그 경우에만 규율 대상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배 내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제공한 사람, 국민이나 또는 다른 공무원이나 누구든 제공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 100만 원 초과면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법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자, 금품이 뭐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입니다. 이 이론은 너무나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음식을 줄이 골프 등의 접대 향 일체 안 됩니다.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안 됩니다. 그리고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이런 일체 이런 것들이 다 금품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0만 원 초과되면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없으면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럼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자인데 한 푼도 못 받으면 도대체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냐? 그래서 예외를 둬놨죠. 예외를 쭉 둬놨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2호 부분입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이걸 대통령이 다 정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350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1호,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아까 대표님이 뭐 고생하신다고 직원분들한테 밥 사주고 선물 주고 할 때는 상한액 제한 없습니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다 사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꼭 전해주시고 사주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받으셔도 됩니다. 공직자라도 받으셔도, 지금 이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법에 따른 공직자에 혹시 들어와 계셔도 그렇게 되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유로, 경력, 포상 다 허용됩니다. 그리고 3호, 정당한 권해, 뭐 채무 받을 게 있어요. 누구한테 채권 받을 게, 그런 건 당연히 받으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받는 거. 자, 공직자의 친족, 뭐 작은 아버지가 뭐 재벌이에요. 그래서 승진했다고 500만 원 줬어요.
이거 100만 원 추가되면 이거 안 되는데 작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작은 아버지가 없어서 문제죠.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내시면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공직자 단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뭐 상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동창회, 향후회 이런 데 가서 회비내가지고 그동안 딱 했는데 뭐 부모님 상담을 이러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나 갑자기 이거 적용 대상 돼가지고 야 10만 원밖에 못 받아. 안 되잖아요. 그죠? 몰상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분들은 허용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뭐 당 무슨 뭐 창립 이런 거 할 때 선물 5만 원인데 뭐 선물 10만 원짜리 준다는데 그게 기념품이잖아요. 그 공식적인 행사로서. 여기서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건 기념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숙박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지금 3만 원인데 사실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다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제한이 좀 있는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차등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뛰거나 공직자한테 밥을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50만 원짜리 밥을 샀다 이런 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호텔에서 하면 뭐 통상 한 7, 8만 원 아니면 10만 원 선 이게 통상적인 가격이라고 치면 그 정도를 통상적인 범위로 규율을 해놨고요. 참여자한테 어떤 사람은 그 고위공직자로 해서 10만 원짜리 밥 주고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서 샌드위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그다음에 기념품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허용됩니다. 그 밖에 사회상규 예식장에 갔는데 제가 공직자입니다. 갔더니 호텔에서 안에 밥 먹으려고 했더니 밥값이 10만 원이래. 공직자 3만 원밖에 못 먹는데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누구한테나 그 하객들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상계로 풀려줄 수 있는 건데 2호가 문제입니다. 2호, 350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지금 이 부분은 직무 관련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는 무조건 허용되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 금액이 350이거든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근데 앞에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거 앞에 조건 딱 떼버리면 그냥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허용해줘라 이렇게 되면 350 그냥 허용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붙여놔서 그럼 이 조건이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저희들이 어제 국감에서 논란했던 직접적 직무 관련성입니다.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50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면 350은 허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무진장 허용했냐? 아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이런 조건으로만 이런 목적으로만 허용을 했다. 그럼 뭐가 그거냐? 뭐가 사교 의뢰냐? 정의가 되나요? 원활한 직무 수행이 뭐가 원활한 직무 수행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사교. 이렇게 뭐 사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아닌 분 이것이 아닙니다라는 걸 얘기해주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직접적 직무 관련성입니다. 제가 건축사인데 구청에 건축 담당 과장이나 직원하고 3만 원 내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요. 건물 하나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그래서 내줘야 되잖아요. 이 경우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인 상황, 이 경우를 직접적 직무 관련성으로 형법상의 대가, 뇌물이 전제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직접적 직무 관련성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3, 5, 10이라도 안 된다. 뇌물죄에서는 금액 기준에 상관없이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근데 다만 논란이 됐던 게 학교 부분이 지금 카네이션도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까 그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지금 3만 원 이하라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라는 영역이 조금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늘 성적을 평가하고 수행 평가하고 이런 늘 평가가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상으로도 일체 식사나 선물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되면서 5만 원까지 선물이 되네? 이렇게 지금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고 저희 간담회, 권역별 간담회를 수차례 했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어떤 교육적인 특성도 있고 늘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원칙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자분들이 계속 공격하시거든요. 그럼 카네이션 하나 주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3만 원 이하라도 안 됩니다. 5만 원 이하도 안 됩니다. 그럼 카네이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으로 3만 원 이하라도 안 되는 거니까 카네이션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답을 했더니 이제 카네이션도 안 되는 법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카네이션을 스승이라 감사의 표시로 다뤄줬다.
그 처벌하겠습니까? 그래서 처벌할 수는 없다. 사실상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예외로 사회상규라는 게 그런 건데 사실 진짜 감사의 표시로 물론 카네이션도 뭐 대가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 성적 좀 잘 주세요 하면서 하면 이건 대가 관계 형성될 수 있죠. 처벌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의 감사 표시를 하는 경우는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직무활성이 그래서 끌어왔다. 그래서 직접적인 뭔가 있을 때 청탁을 하면서 3만 원의 식사 대접할 때 이럴 때 안 된다는 거고요. 평소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의사소통하고 그런 과정에서 350 언제든지 허용된다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렵습니까? 지금 직접적 직무활성이 이해는 일단 하셨죠? 네.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네. 저 이따가 좀 사례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요. 자, 수수금지 금품을 받게 되면 이제는 부정청탁하고는 다릅니다. 부정청탁은 아까 한번 완충작용을 줬거든요. 거절을 하게 하고 또 반복되면 신고해서 처벌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 이건 큰일 납니다. 바로 오게 되면 선물을 부정한 돈을 주게 되면 바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반환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해서 진짜 부정한 돈이 오게 되면 처벌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진짜 선물 하나 들고 올 수 있는데 학교 갈 때 아무 의미 없이 선물 들고 왔다가 이거 선물 주면 지금 아까 그 직접 직무활성이 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들고 오면 선생님이 아예 그냥 손도 못 올리게 그냥 바로 차단시켜야 됩니다. 미리 해가지고 이거 줄 생각하지 마세요.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차단.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아예 못 가져오게 하고 있고 가정통신에 이미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당수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지금 반기고 있답니다. 속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에 뭐 그런 문화에 저희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또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너무 학교 가기 편해졌다.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있으면서 자기가 교사이면서도 제 애들 지금 고등학생인데 꼭 학교 갈 때 선물 하나 뭘 포장해서 갈까 부담도 안 되면서도 그렇다고 또 체면은 살려야 되는 막 늘 고민하거든요. 그런 고민 해소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정말 감사하면 졸업하고는 직무활성이 떨어지거든요. 졸업하면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경우 이제 정말 감사의 배수로 100만 원까지 선물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뭐 그래서 어쨌든 누가 이제 이게 봉투를 내밀 폼을 잡았다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여기서 스톱시켜야 됩니다. 나오면 일단 이게 신고 의무가 발생해 버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나쁜 놈이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사실 이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동안 관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청적으로 차단시켜야 되니까 주는 순간 신고 의무 발생하고 신고 의무 발생하면 나는 신고해서 면책되지만 이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외부 강의입니다. 외부 강의. 지금 뭐 아마 당직자분들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오거나 공직자인 분들은 외부 강의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강사료 상한액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구분을 해놨고요. 언론하고 사립학교가 들어와서 그래서 사적 영역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부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례금, 초과되는 사례금은 반환하는. 그래서 이것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에 처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전체적인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회가 부패 방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늘 적발돼서 오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바로 내 옆에서 누군가 발생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아웃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부패 공무원과 청렴한 공무원, 그러니까 부패 공무원 그렇지 않은 공무원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순간에 우리는 체면물 하나 일단 부패 공무원 하면 얼굴을 들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금품과 관련하면 파면되거나 해임되면 뭐죠? 연금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도 안 됩니다. 비면직으로 퇴직되면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위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대응 잘못한 그게 요즘 또 금품을 얼마 받잖아도 엄청 기관에서 강하게 처벌을 해가지고요. 조금만 뭐 한 몇십만 원 받아도 배제 징계하는 뭐 해임이나 파면하는 그런 징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실수가 그냥 완전히 그냥 평생을 망쳐버립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크거든요. 임파서블이라는 단어 아시죠? 임파서블. 그죠? 불가능한. 근데 임파서블 I자 옆에다가 그 어퍼스피라는 그 쉼표 붙이면 어떻게 바뀝니까? 네? I am possible로 바뀝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가능한 걸로 바뀝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잘 안 맞죠? 파서블에다가는 그 사람 못 쓰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새록새록할지 모르겠지만 네. Dream is nowhere. 꿈은 아무데도 없다. 그죠? 근데 nowhere를 띄어쓰기 하나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바뀝니까? Dream is 띄어쓰기. 어디서 띄어쓰기? Now here로 바뀝니다. 없던 꿈에 갑자기 여기 있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저는 세종에서 사니까 이중 삶해가지고 부담이 더 큰데 이 서울에서 이게 월급으로 살려니까 집 살려면 힘들잖아요. 빚 지고 살잖아요. 빚. 지읒자 빚. 그죠? 어둡고 터널 같고 막 깜깜하고 언제 이거 다 갚아 막 허덕이고 여기에 점 하나 딱 찍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어디다 찍을지 헷갈리십니까? 비읍자에 못 찍죠. 여기도 못 찍고 어디에 찍어야 됩니까? 지읒.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예, 치읓으로 바뀌어서 빛으로 바뀝니다. 희망이고 미래고 꿈이고 예. 이 부패가 청렴으로 그 한 끝발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 한 끝발을 노래한 유행가가 있는데 혹시 아시면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맞히시면. 예? 쨍하고 해뜰라? 쨍하고 해뜰라라고 이게 점 하나를 찍으면 제가 제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목을 못 맞추셨기 때문에 예? 부를까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토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처음입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뭐가 돼요? 님이 돼요. 아까 왼수, 남편, 그죠? 님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점 하나 찍으면 도로남이 돼요. 그래 도로남이거든요. 2절이 혹시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이제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사회적 지위와 저기 체면이 좀 있어서 예. 돌을 돈으로 바꿔. 맞습니다. 예.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예, 돌로. 근데 제가 지었으면 도구로 바꿔. 돈이 받침 하나 바꾸면 돌로 바뀝니다. 돈. 이게 한약의 기적이거든요. 이 청탁금지법 단 2개입니다. 부정청탁하지 마라. 금품수수하지 마라. 총 24개 조항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아닌 법이지만 사회는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9월 28일 이전과 이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법이 이 한획의 기적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까 빛에서 빛으로 임파서블에서 파서블로 그렇죠? 꿈이 없다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지금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뭐 질책도 잘못된 건 뭐 질책도 해주시지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